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의 제목을 오늘 내가 너무 거창하게 잡은 것 같아요. 라틴 아메리카에 이해해가지고 이제 무슨 논문 제목처럼 써놨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남미는 그렇게 자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자연 여건이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조금 재미는 없어. 왜냐, 이 성공한 사례들을 얘기하면 신나는데 중남미 얘기하다 보면 자꾸 실패한 사례들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전에 우리 서정하 대사는 도 강의 했죠. 그 싱가포르 같은 사례들을 설명하면 그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재미있는데, 중남미의 경우는 그런 사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 근무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 조금 이게 신은 안 난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더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어떤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지역도 있구나, 이해를 해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라고 제가 라틴 아메리카로 하니까 길어. 그래서 중남미로 할게요. 중남미. 라틴 말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인데 우리가 중남미로 얘기를 할게요. 음절이 세 음절이라 말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우리는 중남미 하면 라틴 아메리카인데 물론 의미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통상 중남미 하기 때문에 중남미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있으면 내가 커피 쏘아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지구로 가운데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면 어디가 나온다 그래요? 보통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완전 대척점. 지구가 몇 킬로죠?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오케이. 그러면 이 대척점이니까 지구의 반 둘레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 킬로를 우리가 날아가야 이제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갈 수 있고 우루과이를 갈 수가 있어. 2만 킬로. 그 비행기가 1시간에 보통 800킬로 날아가니까 그 시간만 계산해도 한 30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30시간 가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한 2~3시간 가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가는 비행기도 없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파라과이라는 나라예요. 파라과이. 제가 파라과이 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나라 붙어있는 아르헨티나 대사를 했는데 중남미는 그만큼 멉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남미라고 부르는 지역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통칭을 하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는 협의의 라틴 아메리카가 있고 이제 광의에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면 아주 협소하게 얘기하면 중남미에 33개국이 있어요. 33개국이 있는데 이제 그 카리브 지역 멕시코 쪽에 있는 마이애미 밑으로 그 카리브 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섬나라들이 영어 쓰는 나라들이 12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에 한 20개국, 그다음에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제 옛날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화란어를 쓰죠. 네덜란드어를 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광의의 라틴 아메리카는 중남미 전체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협의로 얘기하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예요. 라틴족은 이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이런 그 남지중해 쪽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라틴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라틴 국가인데 이 협의의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18나라하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을 쓰는 브라질, 그다음에 도미니카하고 같이 있는 공화국과 같이 있는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는 불어를 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개국을 우리가 이제 보통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협의의 라틴 아메리카. 나라마다 그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스페인 같은 데서는 스페인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베로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그 자기들이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지 않고 이베로 아메리카 부르고 또 뭐 이스파노 아메리카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 아직까지 그 명칭이 지역마다 조금씩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누가 라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죠? 콜럼버스. 중남미 가가지고 여러분 콜럼버스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스페인어로는 뭐라 하지? 크리스토발 콜론. 콜론 해야지 콜럼버스 하면은 중남미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이 크리스토발 콜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르투갈어는 크리스포르 콜롬보라 그러고 영어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렇게 얘기하고 스페인어로는 크리스토발 콜론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콜럼버스 얘기 나오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중남미 사람들한테는 콜럼버스 하면 못 알아들어요. 콜론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데 콜럼버스가 중남미 대륙을 발견했는데 이름이 라틴 아메리카냐?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 콜럼버스가 세계 여행 그 신대륙을 발견할 때만 해도 그 당시 저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저기 보면 저 지도에는 이게 맨 위에 여기 보면 유라시아 대륙하고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럽하고 아시아 이렇게 세 대륙만 지역만 있었지 그 당시에는 라틴 아메리카 이거 모르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세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게 새로 발견한 대륙이다 해서 신대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발견이 아니지 발견당한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신세계를 발견해서 뭐 신세계 개척했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복을 당한 거고 착취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동과 능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을 이해할 때는 어느 지역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3번의 항해를 통해서 발견을 했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전부 저기가 인도로 알았지 자신은 저게 신대륙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항로를 먼저 개척한 나라는 스페인이 아니고 포르투갈이 먼저 훨씬 발달했었어요. 포르투갈이 이제 지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제일 먼저 인도 항로를 개척해서 향신료를 찾아가지고 인도를 간 나라는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러니까 항로 개척에 있어서는 포르투갈이 선구자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의 지지를 파이낸싱을 받아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포르투갈이 저거 우리가 갔던데 보고 저거 우리가 이미 발견한 걸 가지고 제가 발견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이제 다툼이 생겨.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간에 전 세계를 자기 멋대로 양분을 해요. 나누어. 그 조약이 바로 이제 또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건데 외우기가 참 어려우니까 또르데시아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지네들 마음대로 그 당시는 교황이 전 세계에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의 승인하에 저렇게 세계를 양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서경 저게 한 46도 정도 될 거예요. 저걸 기준으로 해서 세계를 나눠가지고 서쪽은 스페인 거, 동쪽은 포르투갈 거 이렇게 자기들이 나눠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물론 항의를 하고 그런 게 어디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저 세계를 저렇게 양분해서 가져요. 자기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발견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브라질은 어떻게 보면 발견되기도 전에 임자가 딴 사람이 생겨.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발견하기도 안 했는데 이미 포르투갈이 이제 브라질이 자기 소유권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조약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지도를 나눠서 브라질이라고 하는 땅이 저렇게 옆에 걸쳐 있어서 이쪽 동쪽은 포르투갈 거니까 이거 보세요. 요렇게 나눴으니까 요쪽 요렇게 조금 남은 거 요게 브라질인데
그 당시 이제 조약상으로 차지했던 브라질 땅보다도 현재는 한 500만 제곱킬로미터 훨씬 더 많은 땅을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건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한동안 이제 포르투갈이 스페인의 지배를 한 60년간 받았어요. 1580년에 포르투갈이 이제 왕손이 끊겨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스페인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라는 분이 거기에 외사촌 외가 쪽이 돼요. 그쪽 왕실이.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 포르투갈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 땅이었는데 스페인 왕이 한 60년간 차지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개념이 없지, 뭐 다 스페인 건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브라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아마존강 유역 이쪽이 별로 그 개간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개간을 하고, 또 그 당시 노예들을 잡으러 안쪽으로 많이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브라질 땅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조약상의 그거보다. 그래서 나중에 포르투갈이 독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중남미 국가들이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브라질 땅이 그렇게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브라질이 중남미 남미 대륙의 한 4분 거의 절반은 안 되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이제 그 브라질을 발견한 사람은 페드로 카브랄이라고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게 인도 대륙이 아니고 이게 새로운 대륙이다라고 발견한 사람은 저 이태리 사람인데 피렌체 사람이에요. 그 메디치가 후원으로 이렇게 항해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중남미를 신대륙을 그 항해를 하다가 보니까 저 아메리카 대륙에 발견해 브라질 쪽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브라질 여기 북쪽으로 이쪽에 도착했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인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새로운 대륙이다 하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독일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그거를 따라서 지도를 제작하면서 아메리고, 이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인데 아메리고를 따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이름은 다 여성 명사가 붙죠,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다 아가 붙어요. 여성 명사를 쓰니까. 그래서 아메리고가 이제 아메리카가 됐다가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라틴은 또 왜 붙었냐면 나중에 이제 스페인이 17세기 이후부터는 국력이 쇠약해져 가지고 18세기 19세기 초에 가면 나폴레옹 전쟁 때 완전히 이제 스페인은 유럽의 약체 국가로 전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일 유럽의 그 강자로 등장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이제 라틴 민족의 대표 주자로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 자기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독립을 주도했던 그 라틴 아메리카의 주 엘리트층에서도 이제는 우리 스페인하고 거리 좀 두고 우리 이제 프랑스와 좀 가깝게 지내야 되고, 또 위쪽에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있으니까 이거와 구분되게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름이 라틴 아메리카가 된 겁니다. 콜럼버스가 볼 때는 좀 억울하겠지. 자기가 발견했는데 자기 이름 있는 거는 콜롬비아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중남미 대륙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다 얘기했죠. 중남미 국가는 33개국 얘기했고, 뭐 인구, 면적 이런 거 얘기가 있어요. 인종은 크게 나누면 6개의 인종이 있어요. 이제 그 백인하고 원주민하고 흑인, 요 세 개가 주요 인종 아니에요. 백인하고 백인하고 원주민하고 이렇게 섞인 인종이 메스티조라고. 그게 제일 많죠. 지금 중남미 가게 되면 그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백인도 아니고 이제 원주민도 아니고 그 중간죠. 메스티조가 있고, 또 백인하고 흑인하고 이렇게 섞인 게 물라토족이라고 그러고, 또 흑인하고 원주민하고 하는 게 삼보라고 그러는데, 이 6개의 인종이 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인종들이 있어요. 서로 혼혈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인구라든가 인구고 면적 있고 GDP, 여러분 이제 GDP를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뭐 저렇게 뭐 5조 8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전 세계 6.7%고
쉽게 얘기하면 중남미 33개국 전체의 GDP를 합치면 미국과 어느 정도 될까요? 중남미 33개국 전체 합쳐봐야 미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중남미라고 하는 게 그 관계를 얘기하면 커다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은 오랜 동안 한 200여 년 동안 200여 년 독립 이후부터 미국의 큰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국가별이 33개국이라가 된다 하지만 지금 여기 멕시코, 브라질 이 두 나라만 합치면 중남미 전체의 한 40% 돼요. 40%. 그러니까 카리브해 여기 조그마한 이 섬나라들 뭐 여기 합쳐봐야, 그 다음에 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제 세계 3대 국가 아니에요, 중남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 정도까지 합치면요, 콜롬비아까지 합쳐서 6개국이 합쳐지면 중남미 전체의 80%가 넘어요. 80%.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아주 소규모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대국하면 이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뭐 이 정도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남미 대륙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이 보시다시피 그 중남미의 경우는 미국과 대비해서 지리적으로 조금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멕시코라는 데도 완전 분지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멕시코 시티라는 데 큰 분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브라질도 고원이고, 저쪽 이 안데스 산맥이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산맥이, 긴 산맥이 있죠. 7,000km가 되니까 뭐, 그리고 굉장히 유년기의 산맥이라 굉장히 험준해요. 여러분 아콘카구아 산, 남미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험준합니다. 이게 이 산이 이렇게 둥근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날카롭게 뾰족해요. 굉장히 험준한 사막이고 높이도 높아요. 중남미에서 조금 이제 그 브라질도 보면 고원지대고, 그 다음에 아마존강의 유역이 크기 때문에, 아마존이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나일강 다음으로 길다고 그러는데, 거의 또 재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이 아마존 그 유역, 강변 유역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브라질이라든가 한 나라도 이게 고원입니다. 고원.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로나 이런 데 가보시면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바위에서 이렇게 하는 그 나오죠. 리오데자네이로 전경. 이게 해변가 위에 바로 절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안평하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중남미의 경우는 이 해변을 따라서, 전부 이 해변을 따라서 도시들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이 해변을 따라서. 이 중간에는 거의 텅 비었어요. 그래서 중남미가 자원은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이제 경제 발전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자원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물류라든가 경작 면적도 적고, 또로 이렇게 서로 지리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소통하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브라질 여기서부터 요거 페루 여기까지 한 5,000km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대륙과는 달리 유라시아 대륙, 유럽이나 아시아는 이렇게 수평으로 대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브라질의 경우,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후대가 한 5군데나 돼요. 소통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경작한다든가 농업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불리해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발전 요인에 가서 이제 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 특성 중에 하나는 아직도 식민지 시대의 그 습관이라든가 제도라 할까, 풍습이라 할까,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은 서부 개척 시대 우리 영화나 보고 그러지, 일상에서는 서부 개척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중남미 가게 되면 아직도 이게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도 큰 변화가 없겠다 할 정도까지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떤 분이 참 멋있는 표현을 써서 제가 썼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과거의 식민지 시대가 어떤 향수의 대상이거나 유년의 먼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가혹한 현실이다. 못 사는 중남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면요. 내가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는 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제일 큰 도로하고 이 볼리비아 라파스의 조그만 도로들을 이렇게 대비를 해놨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저렇게 근대화되고 발전한 것 같지만 아직도요. 제가 거기 이제 대사로 3년 살았고 그 전에 1990년도부터 한 3년 반 동안 이제 그 직원으로 1등 서기관 겸 영사로서 근무를 했는데 대사로 살 때는 이제 관저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서 안 살았지. 근데 아파트에 살 때 보면 지금도 그래요. 가서 보면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 주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뒤로 부엌 쪽으로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 일하러 오는 사람들 무슨 가정부 그다음에 또 무슨 집 문제 고치러 온다거나 무슨 물건을 전달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 주인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 게임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일 그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겠죠, 그죠? 그런 식민지시대 잔재.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민주화되고 자유화된 것 같지만 살다가 보면 아직도 저런 식민 잔재들이 굉장히 많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 문제가 가장 큰 중남미의 문제고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다양하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큰 33개국 중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뭐 이거 몇 개국 빼면 다른 나라들은 다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국별 차이도 크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식민지 시대 때의 모습, 습관, 제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그 중남미 지역의 특징이다 하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가 보니까 300여 년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경제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게 전부 자원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1차 상품, 뭐 우리 농산품, 축산품 이런 거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이게 얼만큼 불평등이 심하냐면 이제 그 중에서도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제일 불평등이 심해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사람들 간의 구분이 너무 많은데 이제 여러분 리오데자네이루 같은데 보시면 그 경찰이 들어가서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마약범들이라든가 범죄인 소탕하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빈민촌이라고 하는 게 파벨라라고 하는데 그 빈민촌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도 가면 비야라고 그래서 제가 1990년에서 93년도까지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대사로 갔으니까 10몇 년, 한 7, 8년 만에 갔죠. 그 변화를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가장 큰 게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골프 클럽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장만 생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의 그 공항에서 들어가는 그 지역에는 이 빈민촌 비야라고 그러네요. 비야라고 그러는데 그 비야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와 딱 정비례하게 늘어난 게 컨트리 클럽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컨트리 클럽은 이제 그 잘 사는 애들이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골프도 치고 주말이면 전부 글로 가요. 그 사람들. 거기서 모든 시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운동 시설도 있고 뭐 골프 시설도 있고 수영장 뭐 심지어 이제 물건 파는 것까지 그 안에서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그 지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캐슬이 캐슬이 많이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점점점 없어지고 빈부, 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입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 가서 보니까 더더욱 그게 크게 느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거 지금까지는 중남미의 전 개괄적인 리니아스 헤네랄레스입니다.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론을 설명드린 거고
중남미가 왜 저 개발이 됐는지 그 문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각자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조금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 아는 체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독립 이후에 그러면 실제로 이 정부들이 어떤 정책을 취해 왔길래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좀 말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사실이 그래요. 제가 중남미 업무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79년도에 외무부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82년도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간 게 처음이에요. 코스타리카 여러분 뭐 중미의 스위스라고도 하고 뭐 패러다이스 하고 여러분 그 뭐죠? 그 주라식 파크 촬영지가 코스타리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고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 뭐 이런 나라로 유명한데 조그만한 중미의 코스타리카 파나마 바로 위에 있죠,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들이 중남미 업무를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보고서에다가 늘상 이제 이게 중남미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썼던 표현이 있어요. 중남미는 가능성의 대륙이고 잠재력이 무지무지하기 때문에 이거 관계를 긴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하고 맨날 썼어. 보고서에다가 중남미의 중요성 해가지고. 근데 1982년도 뭐 지금 몇 년도죠? 40년이 지났나? 지금도 아마 우리 사무관 우리 외교부에서 중남미 쓸 때는 가능성의 대륙, 잠재력 풍부, 협력 가능성 무진무진함 이렇게 쓸 거라고요. 40년이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4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렇죠? 40년 전에는 안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지금 천지개벽할 만큼 많이 바뀌었는데 중남미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도대체 왜 그래? 답답해요, 어떤 때 보면. 제가 이제 그 파라과이 대사로 갔더니 거기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못 사니까 사람들은 참 착하고 좋은데 못 살아. 그 이제 조금 지식인층이고 알만한 사람들이면 엠바하도르 왜 자기 나라는 뭐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관심사의 넘버원이야. 우리 한국 뭐 어떤 대사를 만나거나 외교관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걸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한국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지? 어떻게 잘 살게 됐지? 그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호랭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배고픈 놈이 이깁니다. 그러네. 배고픈 놈이. 한국 사람은 그만큼 우리가 굶주림을 겪어왔던 민족이고 또 오랜 동안의 왕조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식민 지배가 끝나고 해방이 됐는가 독립이 됐는가 했더니 전쟁이 터지고 이러한 사회의 변혁 기간을 우리는 단기간 내에 겪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300년 동안 식민 지배의 관습이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1810년에서 25년 기간 동안에 독립은 했는데 사실 그들만의 독립이야. 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그 잘 사는 애들 엘리트 있죠, 지주들. 거기에서 태어난 백인들. 우리가 이제 거기서 태어난 백인들, 그 엘리트층, 지주들, 걔네들이 독립을 이룩한 거기 때문에 이 서민들하고 밑에 사는 하인들한테는 뭐 별 변화가 없어. 웃대가리만 바뀌었지 자기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사회가 바뀌질 않았어. 사회가 바뀌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땅이 있잖아요. 땅을 갈아엎어야 바뀌잖아요. 땅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얘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토지 소유가 집중이 돼 있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토지가 없어. 그게 오늘날 중남미 불균형의 가장 큰 불평등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못 바꿔요. 개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과이 사람들한테 내가 대답했던 게 배고파 봐야 알고 그 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과 마차의 관계다. 예? 말은 정치고 마차는 경제다. 마차를 이끄는 건 누구의 경제 말 아니에요. 정치를 제대로 잘 못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차를 잘 이끌려면 정치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 특히 사회적인 엘리트, 정치인, 그 다음에 기업인, 그 다음에 그 군인들, 그 다음에 성직자들, 그 다음에 그 지식인들, 이런 소위 그 엘리트층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정신 문화를 개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참 어렵다 하는 게 이제 나의 주장이었는데, 그다음에 그런 주장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좀 얘기 들어보면 중남미 저개발의 원인이 뭐냐 한 게 이론적으로 저게 제일 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열띤 논쟁이 있었어요. 근대화 이론하고 종속 이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속 이론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근대화 이론은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고 종속 이론은 중남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제일 수출품 1호가 저거래. 종속 이론. 중남미에서 제일 잘 만든 상품이 저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저거를 주장하다가 보면 또 문제가 생겨. 이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러니까 서양 서구화 유럽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무책임한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처럼 해 그렇게 대답하는 거나 똑같아. 어떻게 보면 무책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 좀 도와줘야 된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줘야 돼. 근대화가 되면 경제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경제 발전 5단계론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 로스토우의 뭐 처음에는 전통 사회에 있다가 그다음에 도약 준비 단계 갔다가 도약 단계 갔다가 뭐 그다음에 성숙 사회로 갔다가 뭐 대중 소비 단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사회 발전 단계론을 어떤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후진국들 못 산다고 너무 그러지 말아.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도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 경제도 발전해 나갈 거야. 그 대신에 우리가 서구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잘 따라와. 이게 이제 소위 근대화 이론이에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좀 너무 터무니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종속 이론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아요. 종속 이론 왜 그러면 우리는 중남미 사람들은 못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는 니네들 탓이다 이거야. 왜? 이 중남미가 못 사는 거는 우리 중남미 경제는 서구 유럽의 경제에 종속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게 뭔 소리냐? 중남미 서구가 잘 살면 우리도 조금 잘 살고 저기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 경제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건 왜 그러냐? 그거를 이제 아주 통계치를 적용해 가지고 아주 그 이론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야. 라울 프레비시라고 하는 분이 라울 프레비시라고 옛날에 이제 유엔의 그 라틴 아메리카 경제개발위원회 거기 이제 위원장도 하시고 옛날에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장도 했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통계치를 적용해 가지고 지난 세대 동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개도국과 소위 그 선진국 간의 무역 교역 관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는 전부 원자재를 생산해서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중남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소비 제품을 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산품 팔아서 저기 필요한 공산품을 사오는 그런 교역 구조잖아요. 그런 교역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이익은 전부 선진국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그거는 교육 조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교육 조건. 여러분 교육 조건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거 경제학에 나오는 건데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 무역 이론 들어보셨죠? 그거에 따르면 이제 어떤 나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기 나라가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해서 특화를 해서 그거를 팔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거 수입해 오면 된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자재가 풍부하고 원자재가 경쟁력 그 비교 우위가 있는 나라는 그것만 팔고 공산품이 우위가 있는 나라는 공산품만 팔면 된다. 그러면 서로에게 윈윈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게 이제 소위 영국을 위시해서 서구 선진국들이 그동안에 만병통치약처럼 팔아왔던 자유무역 이론입니다. 그게 자유무역 이론, 만병통치약. 그 이론에 따지면 뭐 안 될 리가 없어. 우리는 고기 포도주 만드는데 특기가 있으니까 포도주만 만들고, 저쪽에서는 신발 만드는데 특기가 있으면 신발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신발만 만들고 여기는 포도주만 만들어서 바꾸면 된다는 건데,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서로 도움이 돼. 그러나 그게 점점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육 조건이라는 게 생겨서 그게 악화가 돼요. 교육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 일정 양으로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공산품의 양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자재 일정 양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공산품의 양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한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여건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익이 있을 텐데, 그런 이익이 원자재 생산하는 데서 팔아먹는 나라한테는 안 돌아오고 그 이익이 전부 공업 제품 만드는 나라한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이제 선진국 사람들한테 제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 있도록 중남미 국가는 중남미 국가대로 자기 제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런 이제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산업을 가져야 되고, 선진국은 그 대신 우리 좀 도와줘야 되고, 또 못 사는 나라끼리 또 경제 통합을 이루어서 시장 규모를 키워야 되고,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쭉 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사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종속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속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경제 정책이 이제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같은 식민 지배를 해도 차이가 있어. 중남미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